네, 이번 시간 예술 윤리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술과 윤리가 어떤 관계에 있을지를 조금 집중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예술과 윤리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라고 말하는 관계가 이제 도덕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예술 자체의 아름다움보다는 그 안에 담겨 있는 도덕적 가치에 더 집중하게 되고, 왜 우리가 예술품을 강조하는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교훈을 얻기 위해서다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술을 왜 합니까? 했을 때 그 예술을 통해서 도덕적인 교훈을 더 전달하기에 좋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대표적으로 플라톤, 공자, 칸트가 있어요.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보면서 특히 유교에서는 아름다움보다는 교훈을 더 강조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대로 예술은 그냥 아름답기만 하면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신미주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적 가치와 도덕적 가치는 무관하며 윤리가 예술에 관여해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예술이 최고고 그 순수한 예술의 가치만 강조하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냥 와일드란 사람이 있다고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여기는 막 외우기보다는 그냥 그 글을 통해서 어느 입장인지만 파악하시면 문제를 푸는데 지장이 없습니다. 예술의 대중화와 상업화는요, 이것도 이제 국어적인 문제 해결 능력이 필요한데요. 예술이 이제 대중화됐다라는 거는 일부 고급 그 어떤 엘리트층에만 누리는 문화가 아니라 일반적인 모든 국민들에게 예술이 누릴 수 있는 문화가 됐다. 그러니까 옛날에 오페라 같은 경우나 뮤지컬 같은 경우는 상위 계층에게만 주어졌다면, 이제 우리가 영화라든가 아니면 드라마라든가 TV 어떤 그런 프로그램들이 다 일반 대중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잖아요. 그렇게 바뀌면서 또 이 대중화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상업화예요. 이 예술을 통하여서 뭔가 어떤 이익을 창출하는 그것에 대해 상업화라고 얘기하는데, 칸트가 이거에 대해서 반대하는 입장으로 나올 거예요. 칸트는요, 이 상업화를 통해서 인간이 수단화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상업화를 비판하는 입장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글만 잘 읽으면 풀 수 있는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종교윤리 같은 경우에는요, 종교와 관련 여러 가지 갈등 문제가 있는데요. 처음은 대표적으로는 종교와 과학의 갈등이에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그냥 종교가 맞고 과학이 맞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다른 영역과 방법일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서로 도와줄 수 있는 관계, 그러니까 상호 배타적인 관계가 아니라 서로 도움이 되고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는 관계다라고 풀어가시면 될 것 같고요. 종교 간에도 갈등이 많잖아요. 대표적으로 이슬람 안에서의 수니파, 시아파와 또 이슬람과 기독교 이런 갈등들이 많은데, 그냥 결론적으로는 어떤 태도가 필요하냐면 이 관용적 태도, 그 상대방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한스킹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요. 이 사람은 종교 간의 대화와 협력을 강조하는 입장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교 윤리와 세속 윤리가 있어요. 그 세속 윤리라는 거는 우리가 말하는 유교나 도가 이런 것들과 관련된 거랑 비슷한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냥 세상적으로 지켜야 되는 윤리들 있잖아요. 근데 공통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에서 말하는 어떤 종교 윤리와 세상에서 말하는 윤리 간의 공통점은 대표적으로 도덕성을 중시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황금윤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기독교에서도 하지만 불교에서도 얘기하고요. 유교에서도 말합니다. 이렇게 어느 종교나 할 것 없이 공통적으로 강조하는 것을 이제 황금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요 단어만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 종교윤리에 나왔을 때 마르크스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인간을 수동적으로 만들고 현실을 도피하게 만든다. 그래서 아편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종교성을 되게 비판하는 입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의식주 윤리는 보시면요,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들이에요. 의복이라는 것도 우리가 TPO라고 하죠. 상황과 격식에 맞는 의복을 입어야 되고, 지나친 유행이나 명품 선호하는 것보다는 자신의 개성을 살리는 옷을 입어야 한다. 이런 맞는 말 고르시면 되는 거고요. 음식도 이제 생명권을 침해하는, 우리가 유전자 조작 식품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과한 농약을 치는 그런 음식들에 대한 비판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우리가 음식을 먹음으로 생기는 환경 오염이라든가 동물에 대한 비윤리적 처우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소고기를 많이 먹을수록 정말 그런 들판이라든가 그 안에 있는 풀들이 많이 없어지면서 환경오염의 주범, 그리고 거기서 나오는 배설물들이 어떤 가스, 안 좋은 가스들을 일으켜서 또 대기오염에도 안 좋고 여러 가지 수질오염에도 안 좋고 이런 영향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사육을 함에 있어서 윤리적이지 않는 모습들을 보이는 것들에 대한 처우 개선의 부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로컬푸드 운동이 있어요. 이거는 그 지역에 나는 음식 거기서 먹자라는 얘기를 하는데요. 왜냐하면 이동을 하면서 계속 이산화탄소를 발생하기 때문에 이동량을 가장 줄이는 게 가장 좋다라고 보는 입장입니다. 슬로푸드도 패스트푸드의 반대예요. 환경을 생각하는 그런 운동을 하자. 그리고 푸드 마일리지도 그런 탄소권을 줄이는 운동을 이야기합니다. 이런 운동들이 그냥 음식과 관련된 윤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주거도 이제 그 주거의 기능이 단순히 잠만 자는 게 아니라 자신의 어떤 존재를 회복하고 자신의 실존을 회복해가지고 바깥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되는 회복의 공간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소비는 우리가 합리적 소비는요.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내는 것을 이제 우리가 합리적 소비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도덕 시간이기 때문에 강조되는 건 윤리적 소비예요. 윤리적 소비는요. 어떤 착한 소비, 우리가 인권을 생각한 소비들 있죠? 그리고 환경을 생각하는 녹색 소비가 여기에 들어갑니다. 이제는 합리 소비 넘어서서 윤리적 소비까지 이어져야 한다라는 흐름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문화 사회가 이제 우리가 다문화 사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가져야 될 태도를 이야기합니다. 문화를 평가할 수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보는 입장인데요. 자문화 중심주의는 그 문화를 평가할 수 있고 그 평가에서 우리 문화, 자신의 문화가 최고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이에요. 그럼 반대로 우리 문화는 별로고 다른 나라 문화가 더 뛰어나라고 말하는 거는 문화 사대주의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태도를 지양하고 어떤 태도를 지향해야 되냐면 이 문화 상대주의를 이야기해요. 문화 상대주의라는 거는 문화라는 거는 평가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러니까 평가할 수 없다는 얘기는 우열을 가릴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는 건 문화라는 거는 이해의 대상이다라고 보는 입장이 문화 상대주의가 되겠습니다. 웬만해서는 이게 맞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있는데 이 문화와 관련해서 또 윤리까지 연결되는 윤리 상대주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에도 보편적인 도덕적 기준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보편 윤리, 어떤 인권의 중요성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위반하는 문화도 인정해야 하는 그런 단점이 있어요. 윤리 상대주의가 무조건 좋은 건 아니다라는 건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다문화 사회에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했을 때 관용의 자세는 절대 빼놓으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관용의 자세는 이 말이 나오면 거의 정답일 확률이 높습니다. 관용이라는 단어를 꼭 기억해 두시고요. 이 다문화 사회에서 그 문화의 정체성을 어떻게 보면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한가 했을 때 모델들이 나오는데요. 요거는 잘 나올 수 있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문화를 다른 나라의 문화를 자기 문화에 흡수시켜서 하나로 만드는 걸 동화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A의 문화와 B의 문화가 만나서 A만 남거나 아니면 B만 남는 걸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탈했을 때 그런 자신들의 문화로 어떻게 보면 이렇게 동화시키려고 한국말도 못 쓰게 하고 단발령도 내리고 이름도 바꾸게 하고 이런 것들이 동화주의 정책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으로 용광로 모델이에요. 우리 용광로가 엄청 뜨거워서 거기다 집어넣으면 다 하나로 녹잖아요. 그 얘기를 이야기합니다. 사회통합에는 좋을 수 있으나 다양성이 사라진다는 단점이 있겠죠. 다문화주의에는요. 샐러드볼 모델이 있어요. 샐러드볼. 샐러드 그릇이라고도 얘기하는데요. 샐러드 자체가 각각의 맛들을 다 살리면서 조화로운 맛을 추구하잖아요.
그 어떤 맛이 더 지나치게 강하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나라의 문화의 다양성을 보존하는 거에 강조를 주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같은 이야기로 모자이크도 하나하나의 조각들이 모여가지고 어떤 모양을 만들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다양성, 여기는 포인트가 다양성에 대한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 이름들을 동화 정책인지 다문화 정책들인지에 대한 구분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거의 이제 끝이 와가는데요. 이제 민족윤리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바람직한 민족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을까 해서 필요한 자세는 열린 민족주의예요. 민족성을 갖고 있되 다른 문화를 포용하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이것과 반대되는 게 뭐가 있냐면 극단적 세계주의예요. 이거는 민족이라는 개념, 국가라는 개념이 없는 그냥 전 세계를 하나로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자신의 민족성을 이렇게 없앨 수 있기 때문에 너무 좋진 않다. 그렇다고 너무 우리나라의 민족성만 강조하는 배타적 민족주의도 조금 지양해야 된다. 그래서 필요한 거는 열린 민족주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통일을 이제 해야 한다라는 입장으로 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예전에는 우리 같은 민족이니까 같은 한반도 안에 있으니까 같은 역사를 지니고 있으니까 이런 것들로 이제 따졌었는데 지금은 통일을 비용의 면으로 따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과연 통일을 하는 게 우리에게 유리한가 불리한가 따져보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평화를 통일하기 이전에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평화비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북한에 어떤 지원을 해준다거나 같이 뭔가 경제 협력을 해서 개성공단을 짓는다거나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분단을 하면서 그 분단을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 들겠죠. 우리가 이거를 분단비용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전쟁을 아직 멈춘 게 아니기 때문에 무기도 유지해야 되고 장병도 유지하면서 드는 비용들을 이야기하겠죠. 근데 이거는 계속해서 쓰는 소모 비용이라는 거를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실제 통일을 하고 나서는 남북의 경제 격차가 되게 크잖아요. 이런 것들을 해소하고 이질적인 것들을 통합하는 데 필요한 비용이 있어요. 일단 언어도 다르고요. 화폐 단위도 다르고 정치 체계도 달라요. 이것들을 통일하는 과정에 들어가는 비용을 통일 비용이라고 얘기합니다. 평화 비용이 추가가 된다면 나중에 통일 비용은 줄어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이 통일 비용은 투자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통합을 하는데 필요하면 나중에는 그게 훨씬 더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겠죠. 그래서 이런 비용의 측면에서 통일이 필요한가 안 필요한가 따져본다는 것을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냥 요거는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마지막 지구촌 윤리가 되겠습니다. 세계화와 이제 지역화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전 세계가 하나가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교통통신의 발달이 되면서 전 세계가 일단 이어지는 개념, 우리 지구촌 사회라고 얘기하는데 반대로 너무 너무 광범위하게 세계화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네 나라들 근처에 있는 나라들이 힘을 합쳐서 연합을 만들기도 해요. 그게 지역화라고 얘기합니다. 대표적으로 EU나 아니면 뭐 아세안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지역화의 한 흐름이겠죠? 그래서 이걸 합쳐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글로컬리즘이라고 얘기해요. 이것도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글로벌과 로컬을 합친 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구촌은 글로벌과 그 세계화와 지역화가 같이 이루어지고 있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제 국제 정의에 대한 부분에서 이 형사적 정의라는 거는 범죄에 대해서 어떻게 처벌할 것인가. 왜냐하면 요즘 국제 범죄도 증가하고 있잖아요. 요즘 드라마에 그 빈센조 보면 이탈리아 마피아가 우리나라까지 오면서 이렇게 엮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처럼 각각의 어떤 국가를 뛰어넘는 범죄를 어떻게 공조할 것인가, 막 이런 것들, 인터폴 이런 그런 경찰 같은 제도도 있는 것처럼 이런 형사적 정의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반인도주의적 그 범죄에 대한 가해자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제 국제적인 국제 형사 재판소에서 이제 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일본이 우리나라를 위안부 문제라든가 아니면 강제징용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서 다뤄지기도 하겠죠. 그리고 분배라는 거는 사회적 자원들을 어떻게 하면 분배할 어떻게 분배를 하는 것이 정의로운가를 따져보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이 공적 개발 원조 ODA가 있어요. 이거는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을 지원해주는 역할을 하는데요. 우리나라가 최초로 지원을 받던 나라에서 여기서 이제 지원을 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라는 것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이런 입장만 잘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외 원조에 대한 부분을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우리가 이렇게 글로벌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안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 있는 우리나라 밖에 있는 다른 나라들도 힘든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분들을 도와주는 거. 우리나라에서 국내 부조라고 얘기하는데 해외는 원조라고 얘기하는데요. 원조도 입장이 달라요. 의무로는 반드시 도와줘야 한다라는 입장이에요. 근데 그 이유가 조금 다르겠죠. 싱어는요, 공리주의자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공리주의자. 전 세계가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을 남기고 가장 필요한 것들 남기고 소득의 1%씩만 남을 도와준다면 전 세계가 다 발전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싱어의 입장이에요. 그래서 어떤 공지를 이야기합니다. 그 공리를 이야기하고요. 칸트는요, 당연히 인간이기 때문에 선행을 실천하는 게 도덕적 의무라고 보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냥 기억하시면 되는데 자주 많이 나오는 건 싱어와 롤스예요. 롤스는요, 그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고통받는 사회를 도와줘야 하는 의무를 가진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바꿀 수 있게 어떤 제도들을 만들 수 있는 그 기회까지만 만들어주면 그 사회가 알아서 이렇게 질서정연한 사회가 이제 가난한 사람들도 도와줄 것이다. 그래서 그것까지 안 되는 사회를 이제 고통받는 사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고통받는 사회가 질서정연한 사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자. 그러니까 여기 롤스는요, 기억해야 될 게 가난한 나라를 도와주자가 아니에요. 어떤 제도와 정치적인 그런 안전한 토대를 만들어주자가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반대로 도와주는 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했을 때 하는 자선의 개념이에요. 노직은요, 자유주의 근거에서 내 재산은 침해할 수 없는 배타적 소유잖아요. 그래서 내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들면 도와주자라는 입장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평화예요. 이것도 중요한데 평화의 의미를 기억하셔야 되는데 소극적 평화는요, 우리가 알고 있는 테러나 범죄, 전쟁과 같은 물리적 폭력이 없는 상태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는 또 직접적 폭력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근데 이제 갈퉁이라는 사람이 더 나아가서 무슨 평화를 이야기하냐면 적극적 평화를 이야기해요. 전쟁과 테러가 없다고 평화인가? 라고 얘기했을 때 이것은 물론이에요. 포함하고 문화적인 폭력, 그 사회의 문화라든가 구조적 폭력이 모두 사라진 상태. 그러니까 예를 들어 어느 중동의 이슬람 지역 여성의 권위가 완전 떨어져 있잖아요. 여성은 뭐 교육도 받을 수 없고 함부로 여행도 다닐 수 없는 그런 문화의 구조를 가지고 있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 우리가 어떤 사회 구조가 일부 계층에게만 유리한 어떤 사회, 이런 것들이 없어진 상태를 우리가 진정한 평화다. 그래서 갈퉁이라는 사람은 적극적 평화를 강조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도덕을 간단히 정리해봤는데요. 문제 풀면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가면서 공부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